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삶에 AI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생활 가운데 AI가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역시 AI를 통한 수혜 혜택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꾸준히 찾아보게 되시죠? 자, 오늘 다뤄볼 이 ETF 정말 AI의 이 발전, 수요 확대 속에서 관심이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홍혜민 캐스터입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전력 인프라 ETF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이후 어느덧 3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그 사이 AI는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 단계로 진화하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양한 산업군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도 초호황기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전력회사의 지난해 설비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력망 투자액 전망을 보시면요. 10년 단위로 가파른 상승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2,350억 달러에 그쳤던 투자액이 2050년이 되면 3배 가까이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전력 산업의 호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장기 성장 사이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로 검색을 할 때 드는 전력이 기존 구글 검색 대비 약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챗GPT가 처음 등장했던 2022년 당시 348테라와트시였던 글로벌 전력 수요, 4년이 지난 올해는 약 2배가 됐고요. 여기에 골드만삭스는 2년 후인 2028년이 되면 875테라와트시까지 급증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가장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부분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였습니다. 이 덕분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3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 속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될 거라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AI부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 모든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전력 인프라 섹터.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역시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도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법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이준석 KB자산운용 ETF 마케팅 팀장 그리고 이상헌 IM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잘 네. 지내고 왔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자, 뭐 설과 함께 계속해서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지금 우리 주식에 대한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역시 뭐니 해도 늘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요즘은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AI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역시 뭐니 해도 필요한 건 전력 아니겠습니까? 이 전력, 특히 그중에서도 전력 인프라가 될 텐데 이 전력 인프라 ETF 지금 우리 실정들은 어떤지 먼저 좀 우리 네. 이준석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AI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부족한 것들이 반도체하고 이제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력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집중 투자하는 ETF와 한국 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이 각각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5년도 작년도 이제 성과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25년도 상반기에는 미국 ETF들이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력 인프라 ETF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좋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구성된 ETF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가 있습니다. 규모는 각각 1조 5천억, 2,700억 정도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가 있는데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하고 원전, ESS까지 포함한 전력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가 있는데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에 다소 좀 집중 투자하는 ETF로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 원전 전반에 대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가 조금 더 편안한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에 집중해서 나는 조금 고성장, 그다음에 높은 베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타이거 코리아 A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가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역시 전력 인프라 ETF 중에서도 종목들이 또 세분하게 갈리고 네. 있네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의 기능이 계속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전력이 기존에 필요했던 전력량보다 더 많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전력량 자체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영역 때문에 실제로는 추론에서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이제 연산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는 전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요즘 뉴스를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이 원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또 계약을 맺으면서 전력을 확보하더라고요. 이 전력 확보가 아무래도 AI 경쟁의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실장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이 빅테크들은 모두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원전은 기존 유지되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다시 이제 재가동하는 것들 아니면은 SMR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신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각각 빅테크들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노 원전 재가동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재가동하는 3마일섬 1호기 전력을 20년간 독점 구매를 했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스 파워하고 SMR 통해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원전 전력에 1.9기와트 PPA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최대 6.6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력 확보를 목표로 비스트라 테라파워 오클러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쪽에 원전에 대해서 20년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XAI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가스 발전기를 도입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력을 확보했다는 뉴스들이 있어서 예. 빅테크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에너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역시 빅테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확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상원 우리 팀장님, 연구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AI가 여러 가지로 전력에 대한 필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뭐 급증도 급증이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미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후화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지금 사실 모멘텀이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노후화된 데이터 센터보다는 예. 지금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예. 데이터 센터에 대한 GPU 교체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빅테크 투자가 많아지는 거고 예. 그 부분에서 저장을 필요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예. 데이터 센터는 그전에는 이제 전산실을 옮겨놔서 클라우드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저장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디램이라든지 랜드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량이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2022년 11월 29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네. 단순히 AI가 어떤 인식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넘어서 어떤 대응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학습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학습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가 많아야 됩니다. 네. 그전에는 디램하고 랜드랑 저장하면서 CPU로 돌렸는데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게임용인 GPU로 돌려야 되고
GPU를 그 많은 걸 돌리기 위해서 저장 용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DRAM을 12단 쌓는 HBM이 생긴 거고 네. 왜냐하면 저장 용량이 잘 돼야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U와 그 HBM이 결합된 AI 가속기 투자가 엄청나게 2022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최근 9월 달에 들어오면서 네. 무슨 변수가 생겼냐면 아까 이제 AGI라는 AI를 지능화시키다. 네. 지능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AI는 솔직히 말하면 자동화라는 이미지가 컸었는데 단순히 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나사못이 떨어졌다. 그럼 내 지능에서 나사못을 줍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지능화를 시키려면은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AGI, AI 피지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추론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매개 변수와 GPU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GPU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AMD가 만들고 있지만은 그거를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 신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장계를 추론할 때는 HBM과 그다음에 GPU를 사용하지만은 학습 단계에서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기존의 DRAM하고 랜드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9월부터 DRAM 가격과 랜드 가격이 레거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 이쪽 그 추론 단계에서는 엄청난 그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글로벌 지금 쓰고 있는 저기는 455 네. 테라와트시인데 2030년이 되면은 한 935 오. 테라와트시 2배 늘러갈 예. 것 같고 그거에 자꾸 1년마다 상향되는 이유는 이 추론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설립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추론 데이터로 바꾸면서 이제 소비 전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력 개통도 필요하고 뭐 이제 발전소 전기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까 935 테라와트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이제 시청자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일본이 1억 2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1년에 사용하는 양이 945 테라와트시.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양의 전기가 2030년 되면은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멘텀보다 지금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전력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지 네. 쭉 짚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뭐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미국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하나만 수혜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실장님, 요거 각각 밸류체인 기업들이 수혜를 같이 가져간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부터 송전, 배전, 그다음에 저장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밸류체인으로 다 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그 땅이 넓고 그다음에 설비 자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마다 이제 복잡한 규제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력망을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기업 자체들로 조금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전력망 자체가 이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체해야 되는 필수적인 하드웨어가 이제 이런 전력기기 쪽이고요. 그다음에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리드 타임이 지금 이제 4년 이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도 말씀 주신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튼, 그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변압기 쪽이고 그다음에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가스, 재생에너지가 포함이 되는데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다음에 비스트라, 뉴스케일 파워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고도의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들이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플러어나 퀀타 서비스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각각의 이제 나뉘어져 있는 소 섹터로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연결되는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전력이 필요한 곳이 한 곳에서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당연히. 자, 우리 이상원 의원님, 지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반대로 이제 보면 우리 전력에 있어서 슈퍼 사이클로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아까 ETF 소개하듯이 이제 고압 변압기를 중점적으로 만드는 HG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있을 네. 거고, 그다음에 배전 시설, 배전 기기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LS 일렉트릭.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전력 기기에 하고 나머지 뭐 일진 전기라든지 뭐 소수의 중소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전력 사업 자체는 단순히 이제 노후화 교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력 사업을 잠깐 보시면은 원래 전력 산업이 성장할 때는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전력 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중국에서 수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건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머징 국가별로. 그래서 전력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그래갖고 공급을 캐파를 많이 증설했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 이후에 네. 리만 사태가 일어나면서 신도시 건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저성장으로 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력 산업의 엄청난 암흑기였죠. 왜냐하면 캐파를 증설해서 이거를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면서 덤핑을 막고 그런 그 적자도 이제 그때 현대일렉트릭 분사가 안 됐지만 효성중공업 적자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런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파 증설을 자꾸 주저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해서 업체들이 ABB라든지 GMS라든지 업체들이 지금은 캐파 증설하지만 자꾸 주저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솔직히 캐파 이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가 성장하게 된 모멘텀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네. 2021년 1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뭘 하냐면 인프라 투자 및 고용 촉진법을 냅니다. 네. 그 내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이 그렇죠. 2022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특히 고용을 촉진하는 미국에서 고용이 중요하니까 고용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전력 그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력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미국은 아까 암흑기라고 했듯이 전력 산업 성재가 0.5%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해서 덤핑으로 싸게 수출하고 어쩌다 미국은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중동의 신도시 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그 2022년 11월 달에 그 법이 통과되면서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동안에 50개 주의 주 정부에서는 네. 주지사가 계속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25년에서 30년인데 거의 70%를 교체하지 못하고 예산 배정을 그쪽으로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연방 정부가 그쪽으로 배정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변압기가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면서 2023년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되다가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발전소 건설들이 특히 가스 발전소 건설들이 많은데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 조금만 짧게 들을게요. 네, 도심 속에 혹시 발전소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보죠. 못 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소는 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보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 2kV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승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35kV나 345kV로 승합을 한 다음에 보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고압 변압기 위주로. 그래서 HG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지금 이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대미 투자 1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오르는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아까 이제 캐파 증설이었는데 감안할 때는 지금 주문을 내면 한 2028년, 2029년도에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슈퍼 사이클은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지금 장에서는 대미 투자 모멘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초고압 변압기가 지금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아마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전력 인프라 ETF가 우리가 상장돼 있는 국내 인프라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품이 궁금하실 텐데 핵심 1분 컷으로 우리 홍혜민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국내 상장된 전력 인프라 ETF들 국가별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글로벌 중 가장 성과가 좋았던 곳은 어딜까요? 먼저 국내 상품들부터 살펴보시죠. 국내 전력 인프라 ETF 탑5입니다. 지난 1년 수익률이 모두 150%가 넘는데요. 원자력에 집중하는 ETF들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을 공통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그리고 에이스 원자력 탑10 ETF가 나란히 1, 2위의 수익률을 거뒀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에선 플러스 태양광엔 ESS ETF가 55% 가까이 오르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편 순자산에서는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가 압도 중인데요.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순자산 총액으로 국내 AI 관련 ETF 중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전력 기기부터 변압기, 송배전 설비 기업을 골고루 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국내 전력 설비 산업을 이끄는 빅3 기업이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 ETF 역시 이 세 종목에 집중 투자 중이네요. 이번에는 미국 전력 인프라 상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 기업들에 집중한 ETF 수익률은 다소 아쉬운 편인데요. 그래도 가장 성과가 좋은 상품은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입니다. 올 들어서만 18% 넘게 올랐고 지난 1년간의 수익률도 45% 이상인데요. 글로벌 가스터빈 1위 기업 GE 버노바를 20% 이상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도 1년 사이 44% 넘게 상승했는데요. 원자력 밸류체인, 전력망 시스템 설비,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이 세 가지 섹터에 고르게 투자 중입니다.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품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ETF가 올 들어 13% 정도 상승하며 가장 선방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ETF들 살펴보시죠. 한국과 미국 기업을 골고루 투자하며 미국에 집중한 상품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특히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과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 1년 사이 8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구성 종목 탑3 안에 카메코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순자산 총액에서 두각을 보이는 상품은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입니다. 이 전력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 중인 상품이고요. 버티브홀딩스와 GE 버노바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력 인프라 ETF들을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전력 수요 속에 특히나 국내 기업들의 화력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ETF를 통해서 수익률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국내 그리고 미국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자, 우리 이준석 실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연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좀 유리할지 이런 네.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국내 글로벌 어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을까요? 네.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률 아까도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최근 수익률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전력기기 쪽이 전력 쪽이 훨씬 더 좋고 네. 그다음에 미국 쪽이 조금 수익률이 낮은 상황인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 각각의 기업들의 경쟁력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지금 분위기 차이 때문에 약간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그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가 집을 팔고 주식을 사라라는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예.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매우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포커싱이 아무래도 주식 시장의 관점이 미국 중간 선거에 그러니까 좋은 그때 시점에 좀 주가가 좋기 위해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약간 TJ 잔고를 그러니까 유동성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재정부에서 딱 얘기를 했죠. 4월 이후 5월 달부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는 한국 전력기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하실 거고 한 5월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미국 전력기기에 투자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SMR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가동되는 것들이 거의 뭐 29년, 30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아마 가장 빠른 타임라인일 겁니다. 네, 최소.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되는 구간도 그 뒤로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SMR을 담은 ETF들은 변동성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전력 ETF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전력 인프라 ETF 안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상원 위원님,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원전이 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력산업과 똑같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암흑기였는데 네. 2022년부터 유럽에서 탈원전을 벗어나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5월달에 그 행정명령도 했듯이 미국이 또 어찌됐든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들은 딱 한정돼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나라만 원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SMR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원전에 대한 그 상장 회사들은 다 2021년, 2022년도에 스펙으로 SMR 설계만 할 수 있는 회사들만 했고 원전 기업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조금 그 매출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 원전에 투자하시려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ETF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네. 특히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모멘텀이 오늘도 원전 기업들이 많이 올랐듯이 대미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졌고 거기는 상장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웨스팅하우스가 비상장 회사고 아까 카메코의 자회사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우리나라 또 이제 수출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전은 보통 이제 10년 짓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년 내지 6년 정도 짧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고 또 원전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기가와트 네. 하는데 이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원전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끌고 갈 수 있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실장님, 저희가 이제 뭐 AI 버블에 이어서 이제 계속 좀 걱정이 됐던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따라왔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런 우려가 ETF, 전력 인프라 ETF에 투자할 때 아무래도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아닌가. 그런 점들은 없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기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그 본인들의 매출 대비해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본 조달이 이제 매우 잘 되었고 채권 조달 같은 경우에도 네. 매우 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지출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무너지는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잠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승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 승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맥락은 사실 반도체하고 전력 쪽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맞아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좀 멈춰지거나 아니면은 좀 슬로우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국가 간의 경쟁으로 봤을 때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결국에는 AI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국가가 더 우위에 있어서 어느 국가는 이제 투자를 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은 이 전력기기 쪽은
그 편안하게 그냥 계속 투자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내러티브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발맞춰서 나오는 게 음.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 전력기기 쪽 이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쪽의 밸류체인들도 저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예.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네. 워낙에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는 워낙에 잘 가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 전력기기 시장 자체는 네. 수익률은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쵸.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답, 어쩌면 그게 더 정답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전력 인프라 ETF와 관련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아마 매력은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또 투자하면 투자할 때 기억하면 좋을 점들을 저희가 한 줄 정리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연구위원님께 한번 한 줄 정리 부탁드려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대미 투자 모멘텀을 봐라. 음.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해서 전력기기, 전력 투자 있으면 원전 그런 것들이 감안하면은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상반기에는 상승률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이준석 실장님께도 한 줄 정리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AI 투자가 멈출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어쩌면 제가 끝에 살짝 여쭤봤던 부분인 거랑 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투자 종료 시점까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 아직까지 승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볼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지혜롭게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력 인프라 ETF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준석 KB자산운용 ETF 마케팅 실장 그리고 이상헌 IM증권 수석 연구위원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홍혜민 캐스터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